지문의 핵심 문제였는데 틀렸어요. 대부분 틀린 애들이 그 이음절 한자어를 잘 몰라서.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어휘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찾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근데 그렇다고 영어 단어처럼 네이티브인데 하루에 몇 개씩 뭐 단어 시험 모국어를 가지고 이러기도 참 애매하고, 이건 따로 조금 지금 여기 어휘 테스트 하면서 뭔가 자료를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틀렸던 친구들은 자료를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 자료는 이제 수특에 등장했던 이음절의 한자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기왕 이제 저도 국어 수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두 번째가 보통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문학보다 독서의 심각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학생들 떠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2002년이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재수생만 봐와서. 근데 대부분 조금 인강에서 조금 이름 있으신 분들이 처음 수업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갖고 하시냐면, 문장을 읽고 문장을 읽어서 하나의 단락이 구성이 된다면 그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부터 수업을 하세요.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정상적인 의문일 것 같아요. 아니, 채권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라는 문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념을 줬으니까 채권은 권리인데 어떤 권리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거래요. 그럼 당연히 이 내용은 뭐와 관련된 흐름으로 갈릴 수밖에 없냐면, A라는 사람, 즉 채권자가 나오고 채무자가 나와서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려줬으면 돈 갚어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가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6년인가에 저 또 기숙학원에서 수업을 할 텐데, 아이가 상담을 하러 와서 제가 프린트를 하나 줬거든요. 네가 생각하기에 문장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체크를 해갖고 와봐.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다 쳐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토픽과 얘를 뒷받침하는 문장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만한 어떤 정보를 한 방에 다 읽고 정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내신도 수능 스타일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연습을 해가는 건, 저학년 때 이게 안 잡히기 시작하면요, 되게 힘들어지는 싸움인 것 같아요. 전 수학 전공은 아니지만 요즘 저도 이제 기숙에서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상담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발 문제를 그러니까 푸는 행위를 통해서 감각적 경험을 키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자꾸 문제를 보면 풀려고 해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주어지고 이 표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구하래요. 그러면 풀기 전에 분명히 학교 선생님이 됐든 학원 선생님이 됐든 인강 선생님이 됐든, 자, 만약에 삼각함수에서 이런 게 주어지고 최고창의 계수 얘기가 없어?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서 가라고 그랬지. 얘를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인가에 22번인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첫 줄이나 문제 길이도 22번 문항인데도 불구하고 길지 않았고, 앞에 시작되는 흐름이 굉장히 익숙한 패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유튜브나 이제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그 네모 박스 안에 주어진 조건 하나가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 하나가 애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생각의 힘이 안 키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수능을 이겨낼 수 없어요. 아시겠지만 매해 수능은 똑같은 운전면허 시험처럼 그냥 몇 가지 추려서 똑같은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의 힘이 안 키워지면 수능은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학교 내신도 수능 스타일로 바뀌었다고 하니 이게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저학년 때부터 단계적으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제가 아까 이제 영어는 못 들었는데 그 N수생 같은 경우도 어휘가 안 돼서 어휘와 관련된 인강을 듣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이 안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파편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지금 만약에 7월이면 수능은 11월이잖아요. 근데 지금 암기했던 어휘가 이때까지 지속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주어 서술어 못 찾고 장문 독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국어에서. 그러니까 영어도 단계적인 게 필요한 거죠. 일단은 어휘가 세팅이 되고 한 문장 가지고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이 문장이 해석이 되면 문장. 그러니까 한 지문 안에 보통 5개의 문장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문장을 읽어가면서 궁극적으로 이 지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까지 잘 못 넘어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제가 잘 안 나와요. 이 주제가 안 나오니까 추론적 성격의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적 성격이라면 빈칸, 순서, 삽입. 그러니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제 주제는 아니지만 기왕이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첫 번째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단계적 학습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행을 하시는 건 좋은데 진도 빼는 거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저희 집에 안 봐야 되는데, 저희 애가 중3 여름방학 때 이미 동네 학원에서, 수학 전문 학원에서 고1 과정, 저희 애는 2000년생입니다. 고1 과정까지 한 2번 정도 돌렸대요. 그래서 제가 있는 학원에 윈터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애 엄마가 안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돌렸는데 굳이 또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똑같은 문제를 대학교 다니는 학생, 과외 전문 선생님, 재학생 전문 선생님, 재수생 선생님한테 똑같은 문제를 줘봐. 이 푸는 스타일이 똑같은지.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안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조금 막 이제 이랬던 애인 거죠. 결국은 1학년 끝나고 윈터를 들어왔어요. 엄마도 꽈당, 애도 꽈당. 자신만만했거든요.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기숙이다 보니 이제 전국에서 좀 왔을 거잖아요. 막 전북 외고 막 이런 데에서 애들이 왔는데 어마무시하더래요. 여기서 살짝 조금 각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잘 올렸어요. 와, 근데 여름방학이 되면서 애가 완전히 리셋이 됐어요. 초기화된 거예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되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시에 올인하겠다. 정시에 올인하겠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갖고 와라. 네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여기라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요. 고1, 고2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수학이 이 정도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때 모의고사 출제의 결과 3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의 결은 다릅니다. 특히 교육청과 평가원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교육청은 정확한 표현으로, 입시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학력평가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했어? 그래, 얼마나 했는지 한번 평가해보자. 이거고, 6월, 9월 평가원은 모의평가예요. 모의수능이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예요.
죄송한데 혹시 학력고사 세대 있으세요? 그럼 늦둥이신데? 저는 학력고사 세대예요. 학력고사는 모든 학력고사 출제 범위가 교과서의 90%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예습 복습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과정을 충실히 했던 애들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수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력고사는 1, 2, 3학년 때 니네 이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잖니? 자, 이거 배운 거 가지고 한번 평가해 볼게. 약간 과거지향이라면 수능은 미래지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네가 대학에 들어왔을 때 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겠어요? 대학에 왔을 때 우리 학교에 와서 얼마나 네가 수학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되는지를 평가해 볼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재학생 학원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내신 때만 막 하고 내신 끝나면 막 자윤이 됐다가 다시 또 시험 기간이 되면 막 또 내신하다가 또 자윤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3이 됐고 뭐 정시에 올인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그러면 정시에 올인했을 때 안 됐을 때 대안이 없잖아요. 입시는요 반드시 대안점을 마련해 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가 안 되면 종합이라도, 종합이 안 되면 논술이라도, 얘가 아니면 정시라도, 그러니까 뭔가를 걸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입시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몇 분 이미 오셔서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 입시의 개념을 크게 보면 일단 정시가 우선이다. 그런데 이 틀 안에서 야, 네 내신 좋다며. 그러면 그래 알았어. 교과로 너 선발해 줄게. 너 활동 굉장히 잘했다고 하던데 평가해 줄게. 저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를 입시, 정시, 이퀄 밖에 여집합으로 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틀에서 움직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지속성이 없어요, 재학생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수생들이 왜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힘드냐면요. 재학생들은 중간고사 범위가 수원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잖아요, 전체 중에. 근데 얘네들은 수원, 지금 기준으로 수원, 수투, 선택까지가 전 과목인데 전범인데 이게 10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얘네들은 나눠지잖아요. 중간고사가 수원, 수투, 전범위가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 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계적 학습의 의미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계적 학습의 첫 시작점이 너무 진도에 앞서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애는 진도 여기까지 나갔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애가 여기서 배운 걸 얼마만큼 체화를 하고 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서 그게 확인이 안 되신다면 아까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점검을 맡기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갖고 온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이 프린트에 있나요, 지금? 다 있겠죠?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시기가 좀 힘드시면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다른 거는 그냥 빨리빨리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만 제가 좀 핵심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사실 저는 아까 저희 첫째 얘기를 했지만 저희 첫째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 성적이 괜찮아서 외고를 보낼까 했는데 기숙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엄마의 도움 없이 얘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다? 그래서 포기. 그러면 동네 자사고로 보낼까? 근데 자사고도 경쟁이 치열한데 이 아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포기. 그래서 일반고로 갔어요. 근데 비슷한 생각을 한 분들이 많았나 봐요. 제가 지원하려고 했던 자사고, 이 자사고가 전년도 경쟁률이 4대 1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들어갈 때 2대 1로 줄었어요. 이 애가 우리 애 간 학교에 다 온 거예요. 과당이 됐죠. 영어 내신 막 5등급이었어요, 처음에.
외국에서 살다가 온 애들부터 해서 되게 많았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과당이 된 거죠. 아,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몇 군데 이렇게 한 두세 군데 정도?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알아보고 결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둘째는 아예 중2 때부터 공부를 안 해서, 그냥 너는 공립이지만 그냥 여기 갔으면 좋겠고, 큰애는 좀 공부가 된 친구여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는 고등학교 졸업이 문과였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든 뭐든 다양하게 조금 학교별로 알아보고 1순위, 2순위를 같은 학교를 썼나? 아무튼 다른 학교를 썼나? 아무튼 해서 1순위 학교가 됐어요.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뭐 내신은 완전히 과당.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종합도 안 했고, 중요한 건 뭐다? 이 설명을 듣고 가 아니라 우리의 성향은 부모님이 더 잘하실 거니까 결국은 우리 애가 어디를 가든 그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을 하는지가 제가 보기엔 1순위예요. 전 이걸로 인사드리고 나가도 돼요. 근데 그래도 오셨으니, 자, 제가 그냥 앞에 일단 결론적인 멘트를 먼저 넣은 거예요. 저는 요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애는 여고를 갔어요. 여고를 갔는데 남녀공학이 좀 의미 있는 학교가 없어서 성별 구성, 그 다음에 요런 거, 방과 후 학교, 뭐 동아리, 교과목 편제, 이거는 거의 지금 예비고1이시니까 올해 기준 1학년을 기준으로 봐도 학교별로 한두 과목 차이 빼놓고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동아리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저 학교 알림이 찾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이버에 그냥 학교 알림이 치시면 메인 화면이 뜰 거고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지역별 공시정보 클릭. 그러면 밑에 지역이 쫙 나올 거예요. 경기도 클릭, 오른쪽에 평택시 클릭, 고등학교 클릭. 그러면 여기 평택시에 있는 고등학교가 쫙 뜰 거예요. 그럼 거기 하나씩 이제 관심 있는 학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제가 요거는 좀 이따가 조금 무게감을 두고 요건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이, 제가 꼭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로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같이 윤곽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학교 결정하는데 조금 수월해지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이 설명회 할 때 신안고 평택고 두 학교의 성적 학업 성취도하고 동아리하고 교과 편제를 비교해서 표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판단한 느낌은 신안고는 약간 상대적으로입니다. 상대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가면 학생부 종합을 썼을 때 교과 편제상 평고보단 유리한 교과목 현황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평고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물론 공동교육과정 포함해서 이번에도 찾다 보니까 공동교육과정에 뭐 신안고가 무슨 과목, 뭐 비전고가 무슨 과목 이렇게 나눠져서 발표가 돼 있던데,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 1학년을 기준으로 알림이 들어가서 모든 학교들을 다 클릭해서 봤는데 교과목 편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직무국어, 직무의사소통이라는 국어에 과목이 어느 한강 공간은 있고 신안평택은 없었고,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두 과목 차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거 분석하시는 방법만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 진로가 좀 윤곽이 잡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가 경제 또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요. 일단 문과 쪽에. 두 번째는
제가 만약에 생명이 됐든 의학 계열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과목에서 문과 쪽하고 자연 계열을 나눴을 때, 그럼 우리 아이가 나중에 교과가 됐든 종합 전형이 됐든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편성하고 있는 이 교과목 편제를 어떤 식으로 선택해서 가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맨 마지막에 서울대에서 올려준 2028 입시와 관련된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서 뒤에 자료를 넣었는데, 아마 그거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서울대는 가급적 권장 과목, 권장 과목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권장이지, 종합전형이든 뭐 할 때 이거 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권장은 필수가 있고 권장이 있어요. 지금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공대인데 미적, 기하, 필수, 권장이 확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확통을 안 한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있느냐? 상대적인 평가니까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공학은 수학 기반이 센 계열이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경영 경제라면 당연히 여기 보시면 실용 통계가 됐던 경제 수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무 수학이라는 게 있고 수학과 문화라는 게 있고, 이건 웬만한 학교들은 비슷한데 조심하실 건요. 예를 들어서 요 안에서 과학하고 사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자연 계열인데 얘하고 얘를 묶어서 택 몇 개, 이건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쟤하고 얘를 묶었을 때 총 택 4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3개, 여기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과지만 문과 과목을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 진로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학교마다 택 몇 개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다시 제가 만약에 경제경영을 쓴다 그러면 문학, 뭐 국어는 크게 보면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매체 의사소통이라든지 직무 의사소통, 주제탐구, 독서 정도? 만약에 내가 언론이나 미디어 쪽이면 문학과 영상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은 문과지만 경제경영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근데 만약에 어문 계열을 가고 싶다? 그럼 상관없어요. 뭘 해도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어문 계열이니까 아무래도 문화 코드가 국어 국문이든 일어 일문이든 문화적 코드가 반드시 끼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 미디어 같은 경우 미디어 영어도 있으니까, 그리고 경영경제는 실생활 영어 회화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의 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생명의학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앞에는 물리 베이스고 생명 지구과학이잖아요. 물리 베이스고 화학 베이스고 생물이고 지구과학이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환경 생태는 지구과학 쪽 조금 더 가까운 패턴일 거고, 융합과학은 어디든지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생명이든 의학계를 간다면 생명하고 화학하고 관련된 과목 선택도 좋은데 얘는 꼭 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런 고민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어떤 고민이 생기실 수 있냐면, 얘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몰래 물어봤더니 한 학년이 전체가 200명인데 15명밖에 신청을 안 했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대학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등급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거는 자기 진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나 적극성, 학업의 의지, 열정, 이런 부분으로 평가 요소가 굉장히 좋은, 등급과 상관없이. 근데 뭐 9등급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한 4등급 정도 라인, 그렇게 해서 교과 편제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고등학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꼭 무슨 과가 아니더라도 계열 정도만큼이라도 그 계열 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 또 교과목이 있을 테니까 그 정도는 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고, 이게 다 뒤진 거예요. 다 뒤졌어요. 많아서 사립하고 공립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빨간색 칠한 거 보이세요? 제가 아까 왜 맨 처음 화면에 성별, 유불리. 자,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성적이 좀 애매한 사이즈에 있어요. 남학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학생인데 성적이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학생이 많은 학교를 가면 상대적으로 남학생이 성적이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애매한 위치에 있는 학생이라면 여학생 많은 학교는 저는 좀 피하고 싶어요. 근데 거꾸로 우리 애가 여학생인데 성적이 괜찮으면 뭐 아무데나 가도 괜찮잖아요, 사실. 근데 그건 이따가 학업 성취도 분석할 때 잠깐 말씀드릴 거고. 근데 우리 애가 여학생인데 성적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럴 땐 거꾸로 남학생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끼리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신 챙기거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남학생보다 평균적으로, 죄송하지만 미안해 남학생, 미안해. 친구는 안 그럴 거야, 그지? 괜찮아,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고도 있고 뭐 여고도 있긴 한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한강여고에 이게 지금 한 학년에 거의 300명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그죠? 생각보다 학업 성취도가 나쁜 학교가 아닌 것 같아요. 한강여고가. 그래서 어쨌든 그건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왜 빨간색으로 표시한 학교의 수치를 보시면 비슷한 라인은 뺐어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비슷하잖아요. 거의 1대1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학교는 69.4예요. 제가 지금 그 학교를 기억했어야 되는데 저 학교인 것 같긴 해요. 지금 그쵸, 8반에 60명이니까 한 7.5 정도 되는 거잖아요. 1반 남학생 만약에 20명 뭐 25, 2반 20명에 7 뭐 이렇게 갔는데 남여가 한 반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반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이 반을 지배하고 있는 건 이 2명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만약에 마지막 반이면 성적 라인으로 2명이 남아서 배정을 했을까? 근데 어떤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야, 이런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선택 과목 때문이 아닐까? 근데 1학년 선택 과목으로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미리 2학년 선택 과목을 선택해놓고 반을 1학년 구성을 하진 않을 거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5명, 7명면 얘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궁금하긴 한데 그렇다고 학교에 전화 걸어서 이 무슨 이유냐 물어볼 수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기준 1학년입니다. 지금 현재 1학년 기준이니까 뭐 내년에도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지금 전체 남학생 인원의 반수를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당 인원을 지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긴 몇 명이에요? 32명이에요. 여기는 14명이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적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한 반이든 학교 전체든 전체 총 인원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내신 받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애매할 경우에는 숫자가 적은 학교를 보내는 건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공립은 이렇게 비전고 여학생이 굉장히 많죠. 65.8이고요. 대부분 뭐 여기도 전 이 현하고 처음 들었어요. 작년까지 저 학교를 못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얼추 30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평택 요거는 제가 작년에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자료 보니까 왜 종합고등학교처럼 반에 왜 이름이 걸려있는 과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따가 성취도 할 때 제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국어가 똑같은 국어인데 단위수가 3단위짜리하고 4단위짜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건 아마 고반하고 나눠서 아마 학업 성취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알림이 가시면 다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평택시의 남학생 비율이 52.7, 여학생이 47.3이래요. 경기도 전체, 전국. 그러면 평택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남학생이 맥시멈 52.7이잖아요. 저거를 넘어가는 학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거꾸로 여학생이 많다든지 이러면 조금 우리 애가 남학생일 경우 그럴 때 여학생 비율이 높거나 우리 애가 여학생인데 남학생 비율이 높았을 때 우리 아이의 중학교 때 성취도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저희 애를 외고를 보낼까 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보냈다고 그랬죠? 우리 애는 알아서 뭔가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학교 생활에 타임테이블이 주체적으로 정확하게 끊기는 애가 아니었어요. 이거라고 해라. 이거. 집에 와가지고 뭐 숙제해야 된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 엄마 옆에서 앉아있고. 만약에 지금 이 기준에서 저희 애를 보낸다 그러면 저희 애는 중학교 성적이 나쁘진 않았으니까. 그러면 저는 글쎄요. 그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상대적으로 이따가 자꾸 이게 성취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인원보다는 성취도에 더 염두를 두고 갈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부터 하고 갈게요. 이거는 좀 이따가 이거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요. 비전고를 보세요. 우와, 평균이 신안, 평택, 한강에 비해서 평균이 낮잖아요. 그럼 이건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통 시험이 어려우면 잘하고 못하는 애의 편차가 클까요? 작을까요? 클 거예요. 근데 표준 편차가 제일 작아요, 지금. 그러면 저거를 A, B, C, D를 싹 가리면요. 저걸 가리면 저 학교는 굉장히 무서운 학교예요. 와,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아요. 시험이 어려웠다고요. 근데 편차가 안 벌어져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집단이 형성이 되어 있겠구나. 왜냐하면 보통 특목고, 조금 이름 있는 특목고는 10 정도에서 끊기거든요. 저 누가 봐도 일반고급 사이즈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A, B, C, D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쟤네 표준 편차가 작은 이유를 알았어요. A 비율 봐보세요. 없어요. B 비율 보세요. 2.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포도를 그리면 양쪽의 편차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단 얘기예요? 잘하고 못하는 애들이 집단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 C, D, E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야 편차가 큰 건데 이만큼 와 있는데 얘네들이 안타깝게도 성취도가 좋은 애들이 아닌 거예요. A, B가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또 한 가지. 얘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실 게 아니고 제가 1학기, 2학기를 나눠서 지금 표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비교해 보시라고요. 자, 국어, 지금 국어예요, 국어. 국어인데 63.3이었잖아요, 평균이. 2학기 때 71.3이잖아요. 그럼 평균이 올랐죠. 평균이 올랐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1학기 때보다는 시험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가 11.5로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시험이 어떨 때? 다시 질문할게요. 편차가, 제 표정을 보고 답하세요.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자, 생각해봐. 시험이 쉽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성적대가 비슷하다는 얘기잖아. 비슷하다는 얘기는 편차가 작다는 얘기예요.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시험이 어려워 이런 애들하고 그래도 성취도가 높은 애들, 그래도 잘 보는 애들, 이 격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워야 편차가 커진다고요. 근데 시험이 쉬워졌잖아요. 근데 왜 편차가 커지냐고요. 그리고 A 받은 비율 보세요. 2.6밖에 안 돼요. 시험이 쉬워졌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이쪽에 CD 라인이 그나마 B가 늘었죠. B가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요 집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거 학교 이름 얘기해서 어떡하죠? B 학교는 요 사이즈에 해당하는 애들. 그러니까 극상위권이 별로 없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내신이 괜찮아. 어차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시로 좋은 대학 가기는 힘들 것 같아. 보내도 되죠. 압도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1등급이 10%로 늘었는데 여기서 여차 해갖고 한 과목이 2등급이 딱 뜨면 일단 교과는 끝. 종합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경쟁력이 있어. 그러면 그래, 대학 가서 뭐 친구들 많이 사귀면 되죠. 고등학교 때 뭐 모임 뭐 안 나가면 되죠. 보내도 상관없다. 근데 거꾸로 우리 애가 성적이 좀 애매한데 저는 그럼 여기 보낼 거예요. 저기서 어쨌든 만들어서 올려야죠. 근데 보세요. 요 두 학교, 신안하고 평택이 평균이 비슷하죠. 73.3, 73.2였단 말이에요. 편차가 여기가 조금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신안고가 무서운 학교라니까요. 평택보다는 신안 애들의 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A 받은 비율도 10.2나 돼요. 그리고 끝에 보세요. 그러니까 끝에도 얘보다는 숫자가 낮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여기가 탄탄한 거죠. 근데 얘네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16.9나 된단 말이에요, 지금. 16.9인데 여기도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요 두 학교는 중간층이 탄탄한 학교인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도 괜찮은 애들이 있다. 한강 보실래요? 한강도 생각보다 편차가 크지 않아요. 저 정도면 어차피 블라인딩을 하면 저거 일반고로 보기 힘들다니까요. 저 정도 사이즈면. 근데 보세요. 이 학교도 무서운 학교예요. 아랫단이 별로 없어요. 윗단부터 해서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아랫단이 별로 없어요. 평균은 조금 높았죠. 그러니까 평균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 학교보다는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것 같긴 한데 아랫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강고도 제가 보기에는 1학년 애들 치고는 상대평가를 했을 때 저 학교도 애들의 구성원이 나쁘진 않아 보인다 라는 거예요. 학기 한번 흐름을 볼까요? 한강 76에서 76.6이에요. 별로 차이 없죠. 편차 어떻게 됐어요? 조금 커졌죠. 끝단 보세요. 끝단이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균은 비슷한데 왜 갑자기 끝단이 늘었을까? 1학년 1학기를 딱 시험을 보더니 내 갈 길은 이 갈 길이 아니구나. 아주 소수의 아이들이 이미 정시로 던지는 애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학교가 만약에 전교생이 200명이라고 하면 7%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14명 정도가 포기를 한 거예요. 계산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결론은 비전은 조금 상위권, 그러니까 위쪽 성취도가 아주 좋은 애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아닌 것 같다.
나머지는 중간층이 되게 튼튼한 학교들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수학입니다. 아까 신한고 무섭다니까요. 근데 평균 보세요. 67.2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 혹시 공통적으로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제가 국어 다시 평균 보여드릴게요. 1, 2학기 같이 봐보세요. 그 다음에 수학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내 학교들은 수학이 조금 시험이 어려운가 보다. 아,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시험이 정말 어렵거나, 아니면 애들이 커내를 안 다녔거나, 뭐, 이런 거죠, 뭐. 아. 근데 편차 보세요. 편차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신한고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험이 어려웠다면 여기가 조금 더 이 학교에 비해서 이 학교만큼 높았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아랫단이 21.9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애들은 요 그룹들, 그러니까 요 그룹들이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성장할지가 관건이다. 라는 부분. 0.3이니까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어려운 편차가 커져야 되는데 요 그룹이 많다 보니까 CD 그룹이 아직까지는. 근데 자 67.2에서 64 조금 평균이 올랐어요. 계속 지금 그러니까 이 지역은 독특하게 시험 평균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똑같죠 아까랑 10%가 늘었어요. 네. 알았어 내신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같이. 그러니까 신한고 애들이 67.2에서 64, 2점 올랐는데 그 편차가 2밖에 안 늘었고 요 애들 비율이 늘어요. 아랫단 확실히 늘었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갑자기 줍니다. 여기는 아주 미세하게 올랐고 여기는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율 한 13% 정도가 이쪽으로 이동했는가를 봤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신한고는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평균에 비해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영어는 뭐 네. 한광고만 지금 평균이 좀 높죠. 네. 평균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한고 영어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아랫단 보세요. 아랫단.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 아이들이 영어가 조금 아직은 성취도가 그렇게 썩. 그리고 요거 보세요. 요거. 다른 과목에 비해서 편차가 좀 커 보이잖아요. 신한고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고 못하는 애들 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여고만. 한강하고 평택여고하고. 자, 국어입니다. 국어 4단이죠. 4단위끼리만 비교할게요. 12.3이고 평균은 거의 뭐 2점 정도 차이고요. 요거 1점 정도 차이죠. A 받은 비율이 한광이 2.2, 평택이 8.7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놓고 보면 평택이 A 받은 비율이 조금 더 높아 보이죠. 확실히. 아랫단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학교는 구성이 A를 제외하면 얼추 비슷합니다. 얼추. 그러면 1학기에서 2학기로 갔을 때 우와 평균이 훅 아이고 아니구나. 여기 올랐어요. 3점 정도 비슷하죠.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니면 줄거나. 평균이 올랐으니까 이게 정상인 거지. 여기 늘잖아요. 확실히 저기도 임팩트가 있고 여기가 확실히 줄죠. 네. 여기 4단위 평택여고를 보면 70.9에서 68.8인데 15.3이죠. 13.7이죠. 조금 커졌죠. 이게 당연하죠. 평균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고는 좀 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공학이나 남고에 비해서. 시험 난이도의 편차의 움직임이 크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평균이 조금 낮아지니까 요 라인의 비율이 조금 늘어요. 그러니까 여고는 무슨 특징이 있다?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이 움직임의 흐름이 극히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근데 한강여고 졸업한 애 말 들어보면 나름 애들 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내신이 굉장히 좋았는데 최저가 안 돼서 지금 다시 공부하러 와 있어요. 저 그냥 일반 학과 다니다가 의학계열 가겠다고 다시 휴학하고 왔어요. 지금 좀 아쉬워요. 탐구 공부를 고3 때 안 해서. 국수형은 나름 그래도 받았는데.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가 3군데 정도를 희망하고 있는데, 알림이 들어가서 학업 성취도 클릭하시면 이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까 학기별,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까지 흐름을 좀 보시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여긴 1학년만 비교했잖아요. 이게 1학년 때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갑자기, 자, 두 번째 팁. 요 편차요. 같은 국어 라인인데 편차가 갑자기 커지면 확실히 이 학교는 내신 포기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평균 대비 편차. 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70.1일 때 17.5잖아요. 근데 만약에 평균이 한 68인데 갑자기 23으로 커졌어요. 그러면 내신 포기한 애들이 빨라진 거예요. 그 학교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걸 비교해 보시면 네,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겁니다.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평균 대비 표준 편차가 크다? 크다면 뭐다? 평균 대비 표준 편차가 크다면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잘하고 못하는 애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어렵다. 네,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학생부 종합에서 표준 편차가 25가 넘어가는 학교가 보이면, 이게 넘어가는 게 보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학에서는 이 아이가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성취도 값이 아무리 좋아도 경쟁력 있는 집단 안에서 우수한 아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성취도가 되게 좋은데 이 편차가 크지 않다면 경쟁력 있는 집단 안에서 되게 열심히 한 친구다. 특히 평균이 떨어졌는데 내 원점수를 올렸을 때, 굉장히 좋게 봅니다. 종합에서. 네. 평균 대비 편차 작다면 둘 중에 하나죠. 네. 이거는 시험이 쉬웠거나 아니면 경쟁력 있는 집단인 겁니다. 네. 평균이 낮은데 표준 편차가 작다고? 이건 경쟁력 있는 집단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학기, 2학기 평균이 올랐는데, 평균이 올랐어요. 평균이 올랐다는 시험이 쉬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편차. 이 학교는 시험이 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편차가 커졌다. 그러면 내신 포기가 빠른 학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자라는 거지. 그리고 요거. 아까 A 비율. 우리 처음에 비전고 봤잖아요. 0.0. 네, 그런 겁니다. 진로 융합 A 비율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의미 있는 과목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A가 100이에요. B 0, C 0.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겠죠.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A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30 이내인데 우리 아이가 A를 받았다?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다른 학교는 못 찾았어요. 네, 몇 학교 찾아서 같이 비교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신안고만 이렇게 자랑스럽게 띄워놨더라고요. 네, 다른 학교는 제가 못 찾았어요. 나름 의미 있는 결과들을 좀 만들어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혹시 학교 설명회나 모집 요강 또는 그 브로셔 이런 데는 아마 진학률 이런 거, 옛날에는 학교 알림이에 진학률이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요것 참고하시라는 거고, 이건 다 아시겠지만 이게 바뀐 거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바뀌었을 때 그러면 이전하고 뭐가 달라질 수 있냐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건 이제 누적 등급이고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대학은요. 내신 변별력 4%에서 10%로 늘어났으니까 1등급의 의미가 약화된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시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수능 최저를 강화한다든지 심층 면접이나 대학별 고사를 부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다면 이제 고1부터는 내신도 내신이고 비교과 활동도 같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이라 하면 내 진로에 맞춰 교과 선택도 중요하고 더불어 더하기 비교과 활동, 그러니까 뭐 동아리라든지,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창체하고 세특하고 얘네들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창체를 봤는데 약학에 관심이 있다고 동아리도 막 화학 뭐 관련하고 막 약학 얘기를 해요. 근데 세특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절름발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창체에서 이런 곳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게 학생부 전체, 심지어는 맨 뒷장에 있는 행특까지. 예. 지속적인 연관성이 좀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수능 학년별 대비 전략,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아무래도 내신과 이런 활동이 중심이라면, 그래서 만약에 그냥 단조롭게 내신과 수능이라고 봤을 때 9대1이라고 한다면, 그럼 2학년 때는 그래도 8대2 정도? 그리고 점차 늘려가야죠.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베이스를 안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이유가 뭐라고요? 분명히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미리 단계적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해졌어요. 정시에서도 교과 역량 평가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정시 100이 아니에요, 이제. 네. 고대도 서울대는 이미, 그죠? 네. 교과 평가. 지규는 40%, 일반은 20%였단 말이에요. 근데 2028년은 다 40으로 맞춥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균에서는요, 진학사에 보통 정시 지원할 때 모의 지원을 해요. 그러면 이제 1등부터 쭉 모의 지원해서 이제 만약에 10명을 뽑는데 내가 뭐 12등을 했다. 그럼 채초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균이잖아요. 지균이면 이 아이가 역전을 시켜요. 네. 점수 공개표를 보면 내 점수는 최초합선이 아니라고요. 근데 결과를 봤더니 최초합이 돼요. 근데 일반 전형은 20%입니다. 이 20%는 이걸 뒤집지 못했어요. 근데 2028 학년도부터는 40으로 키운답니다. 다. 그러니까 저게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균형적으로 내신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따지면 누가 제일 불쌍해요? 자, 우리 수능이 언제부터 바뀌어요? 지금 고1. 그죠? 그럼 누가 제일 불쌍해요? 고2. 얘는 재수하면 안 돼요. 나 죽으라고 생지했는데 공통과학 본대요. 통합과학 본대요. 나 죽으라고 미적했는데 확통도 해야 된대요, 이제. 이해되시죠? 나 죽으라고 언어와 매체했는데 이제 화작도 해야 된대요. 큰일 났어요. 얘네가 통합과학 뭐 1학년 때 큰일 났다니까요. 자, 이거 굉장히 임팩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아이를 잡으시려면 근거를 가지고 잡으시라고요. 이러면 대학을 못 간다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이제 정시에서도 이런 거 이제 키운다고. 그러니까 내신이든 비교과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난 정시에 올인할 거야. 바보야. 이것도 키운다고. 그러니까 수능만 갖고 안 된다고 이제 의미 있는 대학은. 죄송합니다라는 표현. 그럼 피대학을 가. 지역을 지켜 그러면. 괜히 이상한 뭐 높은 데 얘기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안 웃으시네요. 피대학이라고까지 지역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건 뭐 아시는 내용일 거고 이거 개편안도 다 아실 거잖아요. 그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수는 지금의 뭡니까? 수원, 미적원은 수투. 네. 뭐 그런 거고요. 통합사회 통합과
통합과학은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좀 해놓는 게 좋겠죠? 국어, 네, 다 들어가는 거죠. 문학, 독서, 장문, 화법, 언어 다 들어가 있는. 아까 왜 국어 선생님이 네모 박스 크기 다른 거 보여주셨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 수능 과목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운영 체제안인데, 자 보세요. 지역균형. 이건 수시입니다. 똑같아요. 배수는 똑같습니다. 이 점수도 똑같습니다. 정시 모집 보세요. 교과 평가 강화, 교과 역량 평가, 일반 전형 2단계의 반영 비율. 지금은 일반은 20%였는데 전부 40%. 그리고 기회균형도 교과 역량 평가를 도입하겠다. 똑같이 40입니다. 네. 저거 되게 중요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2028 학년도는 학교 생활과 수능을 동시에. 네. 네. 이건 서울대학교 입학처 들어가시면 이 자료는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 수학을 위한 기본 학업 소양 검증으로서 수능을 활용함. 1단계 합격 기준을 수능 등급 환산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바뀐 거 아세요? 1단계 합격 기준을 수능 등급 합산으로 변경한다고 그랬죠. 2단계에서 보세요. 수능은 100분위 합산 점수를 환산하겠대요. 저기는 등급이고. 네. 지금 현재는 성적표 딱 받으면 표준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 표준 점수로 학생들을 선발을 했어요. 근데 2028부터는 그 기준을 달리 가겠다라는 겁니다. 1단계에서는 등급으로, 수능 등급으로 합산을 해서 2단계에서는 다 100분위로. 네. 동점자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다양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다 100분위가 같을 수 있거든요. 시험이 어려울 때는. 네. 한 5단계 표준 점수가 100분위가 다 동률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과 역량 평가 전부 40점. 네. 이거는 그냥 보시면 이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량 중심, 교과 역량 중심 평가 방안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궁금하시면 꼭 이 학교를 가겠다 이런 걸 떠나서 서울대가 이걸 올렸다는 얘기는 다른 학교들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냐. 2028학년도 2028학년도에 입시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런 거. 이거. 공과대학, 기하 미적분 2, 물화, 지, 생명이 빠졌죠? 연계 진로 선택 중 3과목 이상 이수 권장. 권장. 예. 그냥 협박 이러시면 돼요. 예. 이거는 웬만하면. 근데 여기 보세요. 기계공학부터 세부 학과들은요. 물리학 우선 이수 권장이에요. 그러니까 물원, 물투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무튼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실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건 핵심은 뭐다? 일단 진로에 대한 틀을 좀 어느 정도 만든다. 그리고 관심 있는 학교 몇 군데 만약에 A4 용지가 있으면 3칸 나눠서 그래서 뭐 동아리 활동 비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동아리, 네가 만약에 언론 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 학교는 무슨 동아리. 그 다음에 교과, 편제. 아까 제가 그랬죠? 한강고는 직무 의사소통이라는 국어 과목이 있는데 다른 학교는 그게 잘 안 보였어요. 뭐 그런 거. 그러면 이 과목이 뭔지 찾아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론이나 이쪽 관련된 괜찮은 과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있는 쪽이 낫겠죠. 아무래도 선택을 하고 가져가는 게. 그리고 아이의 어떤 성향에 따른 남녀 성별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업 성취도의 학교별 비율 뭐 이런 것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선택 기준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 아이가 이해를 못하면 그냥 보내놓고 일단 결정을 하실 거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